시아버님의 위독과 유언장,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내 모든 땀구멍으로 스며든 것만 같았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ICU 복도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두 다리에 나비라도 채운 듯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병원에서 꼬박밤을 새운 지 벌써 3일째 72시간이었다. 눈꺼풀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했다. ICU 면회 시간은 야속할 만큼 짧았다. 한 번에 한 사람씩 15분만 허락되었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10분 동안 들어가서 울고불고 하시다가 환자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간호사의 만류에 밖으로 나오셨다. 시동생 이정주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에 있는 내게도 다 들렸다.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고객이랑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형수님 고생 좀 해주세요. 저녁에는 꼭 갈게요. 이 말을 그는 3일 내내 반복했다. 콧배기도 보지 못했지만 말이다. 시누이 이혜리는 반나절쯤 와 있긴 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틱톡 영상을 보며 소리를 작지도 크지도 않게 켜놓고 낄낄거렸다. 그러다 아이 학원 끝날 시간인데 데리러 갈 사람이 없다며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가버렸다. 결국 나 혼자 남았다. 간호사들은 몇 번이나 교대했다. 그중 마음 약한 젊은 간호사 하나가 나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 말했다. 서윤 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렇게 버티다간 쇠라도 놓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 이강국님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시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다. 남편 이지호는 지방 프로젝트 때문에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우는 것 말고는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되뇌셨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누가 버틴단 말인가? 다시 면회 시간이 되었다. 나는 방호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시아버님은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다. 기계들이 규칙적인 신호음을 낼 뿐이었다. 불과 사흘 만에 헬쑥해지신 듯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는 면봉에 물을 적셔바싹 마른 그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축여드렸다. 아버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 씨 지금 오고 있어요. 꼭 기다리셔야 해요. 그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는 않으셨다. 내 말을 들으셨는지 알 수 없었다. 한때 집안에서 호랑이 같으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생기 없이 누워 계신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이씨 집안에 시집 온 지 10년. 시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셨지만 그래도 나라는 며느리에게는 나쁘지 않게 대해주셨다. 그런 분이 이렇게 아프시니 눈물보다 더한 슬픔이 밀려왔다. 15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방호복을 벗자마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내 팔을 붙잡고 물으셨다. 어떠냐? 영감정신은 좀 들어? 무슨 말은 안 하고? 나는 지친 몸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그래도 좀 안정돼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닦았다. 아이고, 이 고생을 어찌할꼬. 서윤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정준이랑 예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역시 네가 착하고 효심이 깊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착하고 효심이 깊다고? 이번만큼은 그 말이 비수처럼 들렸다. 내가 만만하고 싫은 소리 못하니까 모든 짐을 당연하다는 듯 내게 떠넘기는 것 아니겠는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남편이었다. 나는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여보, 아버지는 어떠셔? 당신은 괜찮아? 정말 고생이 많아. 콧등이 시큰해지며 억눌렀던 서러움이 터져 나올 뻔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아버님은 그대로야. 난 괜찮아. 여기 일 거의 마무리됐어. 늦어도 내일 저녁엔 도착할 거야.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정준이랑 예리는 안 도와줘?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계셔. 다들 왔다가
일이 있다고 갔어. 남편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걔들이 그렇지 뭐. 여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우리 세 식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하고 고마운 것뿐이랴. 하지만 지금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할 수는 없었다. 멀리 있는 그를 더 걱정시킬 뿐이었다. 나는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이미 긴 의자에 앉아 졸고 계셨다. 나는 그분과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눈을 감자마자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회사 김 부장님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비상계단으로 갔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다. 박 대리, 그 프로젝트 보고서 도대체 언제 줄 거야? 클라이언트가 몇 번이나 재촉했어. 사흘이나 휴가 썼으면 충분하잖아. 일은 일이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지. 언제까지 팀에 민폐 끼칠 거야? 나는 연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시아버님께서 아직 중환자실에 계셔서요. 상황이 불안정해서 최대한 내일 꼭 시간 내서 보고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겨우 부장님을 달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일과 가정, 두 개의 거대한 산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땅히 함께 짊어져야 할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심호흡을 하며 눈물을 억지로 삼켰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버텨야만 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차갑게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시아버님의 병환이 흔들어 놓은 것은 병세뿐만이 아니었다. 이 가족의 평온한 수면 아래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도 함께 휘젓고 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의 역시 네가 착하고 효심이 깊어라는 말은 내 머리를 옥죄는 주문 같았다. 불평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비상계단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서늘한 감촉이 흩어지려는 정신을 겨우 붙잡아 주었다. 착하다는 것은 이가 부러져도 피를 삼키며 모든 고통과 노고를 혼자 감내해야 한다는 뜻일까? 나는 지친 얼굴과 마음속의 냉소를 떨쳐내려는 듯 세게 얼굴을 문질렀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아버님이 아직 저 안에 누워 계셨다. 버텨야 했다.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깨어나 휴대전화를 들고 한바구음을 지으며 통화 중이셨다. 어머, 예리야, 샀으면 됐지. 그래. 바로 그 브랜드. 내 아빠가 예전에 참 좋아했지. 응, 내 새언니 여기 있어. 걱정 마. 아, 아기가 기침을 좀 한다고? 아이고, 그거 조심해야지. 얼른 병원 데려가 봐. 여긴 병균도 많으니 오지 말고. 애 잘 돌보는 게 중요하지.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얼굴에 웃음기를 살짝 거두며 한숨을 쉬었다. 예리라는데 아빠가 좋아하던 빵을 굳이 사다 주겠다고 하네. 헛걸음할 텐데 말이야.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애까지 아프다니 참 걱정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빵?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님은 지금 면봉으로 물을 겨우 적시는 판에 빵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신우이의 효심은 참 시기적절하기도 했다. 가벼운 말 한마디로 자신은 쏙 빠져나가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착한 딸 역할까지 챙겼다. 시어머니는 내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듯 혼잣말처럼 말을 이었다. 정준이도 아까 전화 왔었어. 그 중요한 고객이 너무 까다로워서 오늘 밤에도 늦게까지 접대해야 한대. 아마 못 올 것 같다고. 에휴, 남자란 모름지기 사업이 중요하지. 이해하고 말고. 나는 고개를 숙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더러워진 신발코를 바라보았다. 이정준이 한다는 그 인테리어 사업은 애초에 시아버님이 노후 자금을 내어 도와주신 것이었다. 툭하면 접대라며 돈은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폼 잡는 것 하나는 일품이었다. 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럼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며 겨우 생활비와 딸아이 학원비를 버는 내 직장은 언제든 희생되어도 좋은 것이란 말인가.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가 내일 저녁엔 도착할 수 있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가 오면 됐지? 오면 됐어. 역시 집안의 남자가 결정을 내려줘야 마음이 놓여. 그 말은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나를 살짝 찔렀다. 그렇다면 내가 3일 밤낮으로 이곳을 지킨 것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저 중요하지 않은 막노동에 불과했다는 뜻인가. 그때 간호사가 와서 다시 면회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어머니는 급히 손사래를 쳤다. 서윤아, 네가 들어가. 네가 들어가. 난 마음이 아파서 영감 그 꼴을 못 보겠다. 나는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그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혼수 상태셨지만 안색이 이전보다 더 잿빛으로 보였다. 나는 평소처럼 면봉으로 그분의 입술을 적셔드렸다. 앙상한 손등 위로 튀어나온 푸른 핏줄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손이 한때 이 가정을 위해 하늘을 떠받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아버님,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분께 하는 말인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소리였다. 힘내셔야 해요. 그 순간 그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깜짝 놀라 더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은 마치 내 착각이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모니터의 숫자와 곡선은 여전히 평온하게 움직이며 상황이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15분은 금방 지나갔고 나는 희망인지 더 깊은 우려인지 모를 감정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밤은 깊어지고 복도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당직 간호사의 가벼운 발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긴 의자에 외투를 덮고 기대어 다시 잠든 듯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다. 결혼 초 시아버님은 꽤 위험 있는 분이셨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 처리가 분명했고 집안의 대소사는 거의 그분이 결정하셨다. 시어머니는 주관이 없어 모든 것을 그분 뜻에 따랐다. 시동생 이정주는 그때 아직 철없이 놀고 있었고 시누이 이혜리는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였다. 온 가족 중에 나와 남편이 가장 안정적으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다.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마 딸이 태어난 후 나와 남편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돈을 모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이정주는 결혼하고 시아버님이 주신 미천덕의 사업이 좀 풀리는 듯 하더니 집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혜리는 집안 좋은 남자와 결혼하더니 말에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다. 시아버님은 은퇴 후 성격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으셨고 집안일에 시어머니의 간섭이 늘어갔다. 나는 줄곧 가족끼리 너무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정준과 예리가 조금 이기적인 것도 당연하고 시어머니가 친자식을 편애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나는 내 본분을 다하며 말은 줄이고 일은 더 많이 했다. 그렇게 하면 무탈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병화는 이 가족의 화목한 표면 아래 덮여있던 베일을 갑자기 벗겨낸 것 같았다. 나의 3일, 72시간의 사투는 이해가 아닌 더 당연한 의존과 무시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의 착하다는 말, 시동생과 시누이의 바쁘다는 핑계는 차가운 물처럼 내 심장에 끼얹어졌다. 새벽녘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병원 의자에서 더는 못 자겠다며 깨셨다. 나는 그분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그럼 복도 끝 휴게실 소파에서 좀 누우세요. 제가 여기서 지킬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부를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리를 두드리며 가셨다. 텅 빈 복도에는 완벽하게 나 혼자 남았다. 차가운 조명 아래 외투를 더 단단히 여몄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어떻게 동이 틀 때까지 버텼는지 모르겠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아이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아이가 아침부터 열이 좀 있으니 괜찮으면 와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과 시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보았다. 가슴에 손뭉치가 꽉 막힌 듯 답답했다. 휴게실 문 앞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고까지 살짝 골고 계셨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그분을 깨우지 않았다. 회사 부장님께 다시 반차를 쓴다는 문자를 보내고
병원을 빠져나와 딸을 데리러 급히 달려갔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 뜨거운 딸아이를 안고 동네 소아과로 가는 길, 나는 마치 계속해서 잡아당겨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고무줄 같았다. 집안의 그 사람들은 내 사정을 알까? 신경이 났을까? 끔찍한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쩌면 이 집에서 나의 착함과 헌신은 처음부터 만만하게 이용당하기 좋은 약점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님이 만약 잘못되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이 맏며느리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렬한 불안감이 덩굴처럼 조용히 내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열이 나는 딸을 안고 동네 병원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다. 어딘지 모르게 흥분된 어조였다. 서윤아, 네 아버님 깨어나셨다. 의사 선생님이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일반 병실로 옮기신대. 정준이랑 예리도 바로 온다고 한다. 막 주사를 맞고 내 어깨에 축 늘어져 안긴 딸아이를 안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돌아왔다.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제까지 텅 비어있던 병실 앞이 지금은 시끌벅적한 시장통 같았다. 시누이 이혜리는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잘 깐 귤 하나를 들고 침대에 기대 앉은 시아버님께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엄청 달아요. 제가 아침 일찍 프리미엄 마켓 가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어요. 그 목소리는 어찌나 달콤한지 어제 전화로 아이가 아파서 못 온다고 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시동생 이정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살짝 나온 배를 내밀고 주치의 앞에 서서 마치 회장님이라도 된 듯 손가락으로 차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 아버님 상태 말입니다. 앞으로 치료는 무조건 제일 좋은 약으로 해주십시오.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버님께서 최상의 치료를 받고 빨리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복도의 다른 환자 가족들이 힐끔거렸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 침대 옆의자에 앉아 아들, 딸의 활약을 지켜보며 지난 사흘간 본 적 없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분은 아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는 그저 무심하게 쳐다보며 손짓했다. 서윤이 왔구나. 어서 와. 내 아버님 깨어나셨어. 마치 나의 반나절 동안의 분주함과 피로, 그리고 품에 안긴 아픈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딸을 안고 다가갔다. 시아버님은 확실히 깨어나셨다. 안색은 여전히 좋지 않고 눈빛도 흐릿했지만 사람은 알아보시는 듯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입술을 달싹이며 희미한 소리를 내셨다. 이혜리가 즉시 말을 가로챘다. 아버님, 보세요. 새언니도 왔잖아요.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지난 72시간 동안 증발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한 말투였다. 이정준도 거들었다. 맞아요, 아버님. 회사 일은 다 정리해놨어요. 며칠간은 제가 여기서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나는 둘의 환상적인 호흡과 자식들의 효도에 만족스러워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조용히 딸아이를 구석의 빈 의자에 앉히고 작은 담요를 덮어준 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물 좀 드릴까요? 시아버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저으셨다. 그분의 시선이 내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창밖으로 향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내 딸을 발견한 듯 물었다. 애는 왜 그러냐? 열이 좀 나서요. 방금 주사 맞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곧바로 주의를 이정준과 이혜리에게 돌렸다. 정준아, 예리야, 너희도 힘들 텐데 앉아라. 서윤아, 너는 가서 뜨거운 물 좀 받아오너라. 아버님 얼굴 좀 닦아드리게. 나는 침대 머리맡에 가득 차 있는 보온병을 힐끗 보고는 말없이 보온병을 들고 나갔다. 물을 받아 돌아오는 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낮지만 흥분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영감,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 집 그 아파트 2채랑 우리 모아둔 예금 말이야. 내가 마음속으로 정리를 좀 해둬야겠어. 당신 정신 좀 더 들면 우리 그거 제대로 상의 좀 하자고. 정신 말짱할 때 정할 건 정해놔야지. 나는 걸음을 멈췄다. 마음속의 가시가 깊숙이 밝혔다. 아파트, 예금. 시아버님은 이제 막 저승문턱에서 돌아오셨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문 밖에서 소리를 좀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즉시 말을 멈추고 얼굴에 어색한 기색이 스쳤다. 이내 다시 자애로운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물 받아왔구나. 어서 아버님 닦아드려라. 나는 뜨거운 물수건을 짜서 시아버님의 얼굴과 손을 꼼꼼히 닦아드렸다. 이혜리는 옆에서 보며 혀를 찼다. 역시 새언니가 꼼꼼하다니까. 그래도 이제 아버님 깨어나셨으니 우리도 다 손 거둘 수 있으니 새언니도 한숨 돌리겠네. 이정준이 바로 말을 받았다. 맞아요. 형수님 3일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턴 저희한테 맡기고 집에 가서 푹 쉬고애나 잘 돌봐요. 그들의 말은 배려하는 척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을 긋는 것 같았다. 가장 힘들고 고된 단계는 끝났으니 이제 공신들이 등장할 차례고 나라는 임시직은 옆으로 비켜서도 좋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쉬는 것마저 그들이 베푸는 은혜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계신 시아버님을 보았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방금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분이 갑자기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를 한번 보시더니 입술을 다시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힘없이 눈을 감으셨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말했다. 영감이 피곤한가 보다. 좀 자게 둬. 정준아, 예리야, 너희도 다 여기만 있지 말고. 예리는 아까 수입영양제 샀다며?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드셔도 되는지 여쭤봐. 정준이는 예리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아버님 치료에 더 필요한 거 없는지 알아보고 싹 사와. 이정준과 이혜리는 큰 임무라도 맡은 듯 연신 알겠다고 대답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갔다. 병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와 시어머니, 잠든 시아버님, 그리고 구석에서 아픈 내 딸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침대 곁에 앉아 링거를 맞지 않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고 가볍게 토닥였다. 그 얼굴에는 안도와 후회, 그리고 어떤 계산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층에서 이정준과 이혜리가 웃으며 주차장으로 걸어가 각자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햇살은 좋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를 몰아내지는 못했다. 그들은 와서 효자, 효녀 연극 한 편을 하고 번지르르한 말 몇 마디를 남긴 채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연극에 완전히 감동한 듯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님을 보았다. 그분이 깨어나시긴 했지만 이 집은 이제 다시는 예전의 표면적인 평온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말, 시동생과 시누이의 연기는 모두 열쇠가 되어 비밀과 욕망이 담긴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헌신했지만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나라는 맏며느리는 시아버님께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후 나라는 기둥의 역할은 갑자기 있으나 만화한 것이 되어버렸다. 시어머니 김옥란 여사는 가까이서 돌본다는 명목으로 병원 근처 모텔의 방을 잡으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내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라고 지시하셨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매일 오후에는 시동생 이정준과 시누이 이혜리가 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오면 병실은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다. 이혜리는 항상 가장 목소리가 컸다. 아버님, 이 사과 제가 깎았는데 어떠세요? 껍질도 안 끊어졌어요. 어머니, 이 디저트 드셔보세요. 요즘 SNS에서 핫한 데라줄 서서 샀어요. 그녀는 며칠간 부족했던 효심을 한꺼번에 채우려는 듯 온갖 과일과 영양제를 침대 머리맡에 쌓아두었다. 이정주는 듬직한 아들 역할을 맡았다. 주치의를 찾아가 병세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가 하면 간호사에게는 최고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작 시아버님이 매일 무슨 약을 드시는지도 기억 못하면서 폼 하나는 제대로 잡았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입으로는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다. 역시 정준이가 생각이 깊어. 예리는 참 살갑다니까. 사람 아플 때 챙길 줄 알아. 그럼 나는 여전히 가장 실질적인 일을 했다. 밥을 타오고, 물을 떠오고, 몸을 닦아드리고, 화장실에 부축해드리고, 더러워진 옷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 묵묵한 수고는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배경처럼 보였다. 가끔 내가 생각난 듯 서윤아 빨래 걷어와라. 혹은 서윤아 보온병에 물 다 떨어졌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를 더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들 세 사람의 대화가 점점 나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느 날 오후 이혜리는 시아버님께 바나나를 까드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우리 옛날 집 있는 동네 재개발된다는 소식 들리지 않았어요? 뭐 얘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드신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병실이 워낙 좁아 창가에서 딸아이 그림 그리는 것을 보던 내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얘기 있지. 실측하는 사람들도 다녀갔어. 곧 될 것 같아. 보상금도 꽤 나올 거고 지금 사는 이 아파트도 위치가 얼마나 좋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정준이 다가와 약삭 빠른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재개발 그거 서둘러야 해요. 제가 그쪽 일 하는 친구들 좀 아는데 제가 알아봐드리면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아파트는 전세 주긴 아깝고 그냥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준의 손등을 두드렸다. 그래, 그래. 역시 네가 인맥이 넓어. 집안의 남자가 주관을 잡아야 한다니까. 그들은 그렇게 내면전에서 집안 재산을 의논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열띠고 기대감에 차 있었고 마치 그 재산이 이미 자기들 손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던 나라는 맏며느리는 투명 인간이거나 혹은 경계할 필요도 없이 언젠가는 배제될 외부인에 불과했다. 시아버님은 침대에 기대어 대부분 침묵하셨다. 가끔 눈을 감으셨는데 피곤해서인지 듣기 싫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영감, 당신 몸 다 나으면 우리 이 문제들 확실히 정해둡시다. 밤새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래요라고 말했을 때 시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셨다.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게 시어머니를 향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들릴 듯 말 듯 한 한숨으로 바뀌고 다시 눈을 감으셨다. 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계산에 완전히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혜리가 눈을 굴리며 애교스럽게 시어머니 팔에 매달렸다. 어머니,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공평하게 하셔야 해요. 오빠만 편애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나무라듯 그녀를 툭 쳤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차별하겠니? 다 내 손가락인데. 당연히 똑같이 한 몫이지. 공평하게. 한 몫이요? 이혜리가 되물었다. 그럼 큰오빠랑 새언니네는요?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옅어지더니 내 쪽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더 낮췄다. 하지만 나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들었다. 내 큰오빠네는 지훈이가 능력 있고 서윤이도 잘 버니까. 그깟 거 없어도 괜찮아. 아무래도 너희를 먼저 챙겨야지. 마치 머리 위에서 얼음물이 쏟아진 것처럼 순식간에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역시 그랬다. 그들 마음속에서 나와 남편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무언가를 나눌 때가 되면 그깟 거 없어도 괜찮은 외부인이었다. 거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벌떡 일어나 따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바로 그때 딸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작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급히 달려가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모든 감정은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다. 나는 딸을 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도 시선은 저절로 침대에 계신 시아버님께로 향했다. 그분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고 미간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불 밖에 나와 있는 손가락은 희미하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하나의 생각이 미친 듯이 내 머릿속에서 자라났다. 아버님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까? 동의하실까? 만약 아신다면 나와 지훈이 그리고 평소에 예뻐하시던 이 손녀를 위해 무언가 남겨주시지 않을까
하다못해 공정한 말 한마디라도. 하지만 나는 즉시 스스로를 부정했다. 시아버님은 평소 이런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돈과 집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하셨다. 게다가 지금은 아프신데 내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불난 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아닌가. 하지만 무언가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눈뜨고 봐야 한단 말인가. 나와 남편이 지난 몇 년간 아끼고 모은 돈은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 대부분 시댁에 보탰다. 특히 예전에 이정준의 도박빚을 갚아줄 때도 그랬다. 딸아이의 기침이 잦아들고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품속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저편에서 여전히 밝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소위 가족이라는 세 사람을 보았다. 이 집에 대한 내 마지막 남은 미련이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소란을 피우면 나는 착하지 않은 며느리, 재산을 탐하는 며느리, 가족의 화목을 깨는 며느리가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고 이정준과 이혜리는 즉시 그분 편에 설 것이다. 나는 참아야 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당하고만 있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딸을 다시 의자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보온병을 들고 시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물 좀 받아올게요. 병실을 나서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바보같이 헌신만 할 수는 없었다. 나를 위해, 남편을 위해, 내 딸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린다고? 저렇게 아프신 분께 내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올까? 게다가 그분이 내 말을 믿어주실까?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탕비실로가 물을 가득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의사 사무실을 지나치는데 마침 주치의가 다른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환자가 정신이 있을 때 중요한 사항을 껴다 하려면 공증인을 입회시키거나 녹화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피하는 데 좋다는 내용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공증, 녹음, 대담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번개처럼 내 마음속 안개를 갈랐다. 만약 시아버님이 정말 마음이 있으시다면, 만약 그분도 시어머니의 분배 방식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생각은 너무 위험했다. 시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를 위해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의향이 있으실까? 만에 하나 시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나는 병실 문 앞에서 미지근하게 데워진 보온병 손잡이를 쥔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생각이 떠오른 순간부터 나와 이 가족 사이를 10년간 이어주던 얇은 온정의 베일이 완전히 찢어졌음을 직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병실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여전히 나지막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눈을 감고 누워 계셨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나는 알았다. 무언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후략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시아버님이 몰래 남긴 변호사 연락처 쪽지를 발견하고 시아버님 사후 유언장이 공개되며 모든 재산이 주인공에게 상속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이 몰락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래는 그 뒷부분을 한국식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쪽지, 그리고 반격의 시작. 시아버님이 희미하게 속삭이셨던 서윤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이 집안을 달궈진 인두처럼 내 가슴을 지지게 했다. 그 말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의 편애를 알고 계셨다는 미안함이었을까? 아니면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경고였을까? 그 후 며칠간 나는 시아버님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며 그분이 못다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오락가락했고 깨어 계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시어머니와 이정준, 이혜리는 마치 보초라도 서듯 병실을 지키고 있어 단둘이 대화할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혜리가 당번이었지만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내게 대타를 부탁했다. 나 역시 아버님 곁에 더 있고 싶어 남았다. 병실은 고요했고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들려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생명이 조금씩 쓰러져가는 노인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내 팔을 가볍게 건드리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시아셔버님이셨다. 그분은 정신을 차리고 계셨고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 그분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급히 다가가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물 드릴까요? 라고 속삭였다. 그분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시고는 문 쪽을 한번 확인하신 뒤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자신의 환자복 윗주머니를 가리키셨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는 단단하게 접힌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다. 시아버님은 내가 쪽지를 만진 것을 보시고는 안도와 깊은 피로가 섞인 눈빛을 보이셨다.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소리 없이 움직였다. 입모양을 보니 잘 간직해 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시며 고개가 한쪽으로 꺾였다. 모니터의 심전도 곡선이 갑자기 어지럽게 변하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나는 비상벨을 누르며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나는 한쪽으로 밀려난 채 아직 시아버님의 체온이 남은 쪽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도 달려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매달려 영감, 왜 이래요? 라며 울부짖었고 이정주는 의사에게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혜리는 하얗게 질린 내 얼굴을 보며 의심스럽게 물었다. 새언니, 아버님 아까 깨어나셨어요? 무슨 말 했어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무의식적으로 쪽지를 쥔 손을 등 뒤로 숨겼다. 아,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잠시 졸았는데 깨어보니 아버님 상태가 이상해서. 시아버님은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하셨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시어머니와 이정준, 이혜리는 더없이 효심 깊은 유족의 모습을 연기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내 주머니 속 그 뜨거운 비밀을 지키며 장례식 전날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정의 조명희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스위치 끄득 거두셨다. 그리고 우리를 집으로 불렀다. 할 얘기가 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등기권리증 2개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셨다. 그리고는 등기권리증을 각각 이정준과 이혜리에게 건네주셨다. 정준아, 예리야, 이 아파트 2채는 원래 너희 주기로 했던 거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엄마가 오늘 너희에게 준다. 둘은 거의 빼앗다시피 등기권리증을 받아들고 희색이 만면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병원비 청구서였다. 서윤아, 네 아버님 병원비가 총 1억 5천만 원 나왔더구나. 네가 가장 고생했으니 네가 제일 잘 알겠지. 이 계산은 너희가 하거라. 나는 그들을 보았다. 이윽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을 향해 아주였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만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딸을 안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는 저게 무슨 태도냐는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 속 법무법인 정의 조명희 변호사라고 적힌 쪽지를 꽉 쥐었다.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자 복수의 칼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챙겨 딸과 함께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곧장 법무법인 정의에 전화를 걸었다. 조명희 변호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강국님께서 찾아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조명희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시아버님이 한 달 전, 즉 입원하시기 직전에 찾아오셨다며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다. 서류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 변호사는 법적으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의 내용을 내게 읽어주었다. 첫째, 유언자 이강국 명의의 모든 현금성 자산, 약 15억 원은 맏며느리 박서윤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둘째, 유언자 이강국 명의의 아파트 2채,
시어머니가 살던 집과 재개발 예정인 옛날 집의 모든 소유권은 맏며느리 박서윤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셋째, 아내 김옥란은 충분한 노후 자금과 국민연금이 있고 자녀 이정준, 이혜리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증여를 받았으므로 본 유언에서는 추가 재산을 배분하지 아니한다. 넷째, 이번 기간 발생한 모든 의료비는 유산에서 우선 지급한다. 눈물이 쏟아졌다.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자신의 방식으로 내게 가장 큰 공정과 정의를,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통쾌한 한 방을 남겨주셨다. 그날 저녁 나는 시댁 식구 모두를 집으로 불렀다. 남편 이지훈도 막 도착해 어리둥절한 채 내 곁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하러 온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위조한 거 아냐? 아버지가 어떻게 너한테 다 줘? 이정준이 달려들어 유언장을 찢으려 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조명희 변호사가 조수와 함께 서 있었다. 조 변호사는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공증받은 유언장의 절대적인 법적 효력과 이를 훼손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시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시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차갑게 식은 1억 5천만 원짜리 병원비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 병원비는 아버님 유산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제 돈과 지훈 씨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두 채와 아버님 명의의 모든 예금은 오늘부로 당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집을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시아버님의 낡은 수첩에서 이정준의 도박빚과 이혜리의 혼수자금으로 수억 원을 몰래 지원해 주신 기록을 찾아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들은 철저히 무너졌다.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이정준과 이혜리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었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빚 독촉에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나는 그 돈으로 남편과 내 이름으로 된 새 집을 샀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우고 운동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억울함을 삼키지도 않았다. 남편은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나는 새로 이사한 집 창가에 서서 햇살 아래 뛰어노는 딸아이를 보았다. 진정한 집이란 나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아버님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쥐어주신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자격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